서울대학교 실생반도체 산업진흥센터 최기찬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드릴 내용들은 커스터마이즈드 반도체의 요구 증가와 거기에 대한 산업 대응 현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제 오늘 발표하게 된 내용에 대한 개요부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실생반도체 산업진흥센터에 있는데요. 이 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실생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창업 기업을 선발해서 육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생반도체 산업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들이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EDA 툴이라든지 뭐 IP를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든지 줄여주느냐, 그 다음에 인력 이슈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생태계 활성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선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선발된 기업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지금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파악한 걸 오늘 발표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선발해서 선발한 기업들이 지난 3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제가 그걸 갖다 한번 보게 되면 매출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08% 정도 성장을 했고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투자 쪽을 보니까 1300% 정도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인력에서 보니까 또 20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을 보니까 작년에 2개 기업이 창업 기업이라 하면 대략 정부에서 지정하기로는 이제 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을 창업 기업이라고 정의를 했었고, 올해부터는 창업한 지 10년 이내 기업을 창업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2013년 이후에 창업한 기업들을 저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업 기업 중에 2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올해 상장할 기업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실생반도체 산업진흥센터에서 이제 선발한 기업들을 보면 2013년 이후에 창업 기업인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창업이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충분히 더 많은데요. 이렇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볼 것 같으면 대략 우리나라가 팹리스가 맨 처음에 태동을 한 거는 훨씬 이전부터 있었지만 1997년도를 첫 번째 태동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나라에는 IMF가 터졌고 이때 현대전자와 금성 반도체가 합병이 일어났습니다. 빅딜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99년도에 이제 빅딜은 일어났는데 이 당시에 현대전자와 금성 반도체에 있었던 많은 연구원들이 나와서 창업을 한 게 1세대 팹리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기업들이 2003년도에 이제 그 당시 정통부에서 IT SOC 협회라는 걸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팹리스 기업들을 모았는데 그때 대략 한 278개 정도의 기업이 여기 통계에 의하면 잡혀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휴대폰, 97년도부터 이제 휴대폰이 나올 때였고 이런 디지털 가전제품들이 늘어날 때 동반 성장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차 웨이브가 일어납니다. 2차 웨이브는 2014년을 즈음으로 해서 이때 새로 기업체들이 이제 쭉 여기에 표시된 기업들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창업 기업을 갖다 이제 선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접수를 받게 되는데 대략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팹리스 기업들이 모여있는 단체, 팹리스 산업협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 산업협회의 회원사가 지금 130개 정도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300개가량 있었던 기업들이 많이 사라지고 새로 생긴 기업들이 지금 100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더해도 지금 등록된 기업은 130개, 대략 추산해보면 한 200개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300개 정도 되는 기업이 10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어떻게 보면 팹리스, 2세대 팹리스가 100여 개 정도 늘어난 데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보면 2014년 즈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구글 트렌드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쳐봤죠. 쳐봤더니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 했더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했더니 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그랬더니 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CB인사이트에 보면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쭉 보면 유니콘 기업들이 2014년을 즈음해서 모두가 2014년을 즈음해서 이때 몰려 있는 걸로 그러니까 갑자기 급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시기, 즉 4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 시기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한계 효용 체감이 발생을 하던 즈음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더 이상 무어의 법칙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집적도가 높아가는 것이 경제성이 별로 없더라. 왜? 첨단 공정으로 들어갈수록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진입비용, 즉 제작비용 같은 것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걸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줄어들더라. 이런 것도 2014년 즈음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 기업들은 무엇을 보고 탄생을 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반도체 산업 변화 요인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볼 텐데요.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모형은 요건 이민호 교수님께서 정의를 해주신 건데요. 리얼 월드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걸 갖다 그 빅데이터, 클라우드 쪽에 전송을 한 걸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서 같이 창출을 해서 다시 리얼 월드를 최적화시키는 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겠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휴대폰에 갖고 있는 GPS 정보, 이걸 가지고 위치와 현재 위치 시간을 갖다 이제 클라우드에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모든 차량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그 도로 사정을 보고 당신이 여기서부터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최적 경로가 어떻게 되고 그 예상 시간이 얼마이다, 이런 걸 알려주게 되죠. 이렇게 모여지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실제 리얼 월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라든지 이걸 클라우드 쪽에 보내주는 전송하는 통신, 반도체라든지 이걸 저장하고 분석하는 클라우드 쪽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도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4차 산업이 촉발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가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늘어나는 것들 보면 데이터 중심의 응용 서비스들이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보면 애저라든지 아마존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그 사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아예 서버를 빌려주는 사업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센터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이 어마무지하다고 합니다. 챗 GPT를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불 정도 돈을 200만 불 정도 돈을 그러니까 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략 그 1년이면 한 1조 원 정도를 갖다가 무상 그 챗 GPT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날리고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전력 사용량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을 한번 보니까 남아공보다 지금 많고요. 지금 거의 인도네시아급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 통계니까 지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것이냐, 전력 소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이게 큰 이슈가 됐고 이걸 위해서 지금 반도체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로 볼 것 같으면 새로운 ICT 디바이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반도체가 사용됐던 것은 디지털 가전이나 스마트폰들이 1세대 패밀리스들이 그 전성기일 때 이런 것들이 주로 주력 제품이었는데,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그 퓨처 모빌리티, 히어러블 디바이스, 로봇 이런 새로운 ICT 디바이스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지금 현재 워치를 차고 계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 지금 그 라운텍이라는 데서는 AR 글래스, MR 글래스 이것들을 갖다 지금 개발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애플 같은 경우 애플 글래스가 이제 그 올 하반기에 출시될 거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퓨처 모빌리티, 드론이라든지 자율차,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비행하는 택시 이런 것들이 다 그 퓨처 모빌리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히어러블 디바이스. 히어러블 디바이스는 요즘 에어팟이 나오면서부터 이어폰 자체도 엄청난 기능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국내 스타트업 중에 하나는 이어폰을 꽂고 난 다음에 이제 걸어 다니거나 그러면 보행을 측정을 해갖고 이 사람의 그 왼발과 오른발이 어떻게 걷고 있는지 이런 걸 하면서 자세 교정을 해준다든지, 척추 측만증 이런 거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즉 히어러블 디바이스 이거 자체도 무어의 법칙이 계속 존속을 한다 그러면 이어폰 하나에 아마 스마트폰 기능이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반도체 수요 시장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매년 그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갖다 이제 뽑아갖고 표현을 하는데, 그 10개 기업을 뽑았습니다. 10개 기업 중에 지금 첫 번째로 보이는 칼럼에서는 그 SoC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세 업체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커스텀 IC를 개발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모두가 예스로 나왔습니다. 참 독특하죠. 여기 보면 그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데 같은데 애플 같은 데는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구글도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실제로 하게 된 데는 이제 무어의 법칙이 한계형 체감이 발생을 한 것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로 그 2년에 2배로 집적도가 증가를 한다 그랬을 때, 예전에 우리가 휴대폰 생각을 하면 2년에 한 번꼴로는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똑같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배터리 수명이 오래가고 성능이 좋아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같은 값에 그 같은 면적의 그 집적도가 높아지면 4배로 높아지게 되겠죠.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성능이 향상이 된다. 그런데 더더욱 더 저전력이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무어의 법칙이 그 ICT 제품들을 쭉 견인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꿨으니까요. 그 100만 원짜리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최근에 그 5나노 공정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하나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기백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백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스프레드 된다. 그렇게 또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사업자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AWS, 그다음에 애저, 구글, 뭐 페이스북, 애플 이런 데들은 큰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 절감이 아주 절실한 목표가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통상 엔비디아 제품을 써가지고 이제 그 가속을 하고 인공지능 처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전력을 많이 잡아먹더라. 그러면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저전력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 NPU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입장에서 이런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몇백억을 들여서 제품 개발하는 거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트 업체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들 쭉 이야기를 했는데, 애플과 테슬라는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보다 세트 메이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보면 그 자율차에 들어가는데도 자기가 자체 반도체를 쓰고 있고, 테슬라가 운영하고자 하는 서버에도 자기가 반도체를 설계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애플 휴대폰이 나왔을 때, 애플 아이팟이 최초로 나왔을 때 우리가 경악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MP3 플레이어 시장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버티컬하게 수직적으로 생태계를 통합을 하는 애플의 전략에서 우리나라 그 하드웨어 업체들이, 제조사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았었느냐. 그 당시 아이튠즈가 있었고 앱스토어가 있었고 거기서 서비스 전체를 갖다 하나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단말을 보급했고, 이런 것들이 또 재현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지금 그 맥북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이폰, 이런 단말들을 포함해서 그 위에 클라우드까지 전체 수직적으로 통합한 생태계, 애플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테슬라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제품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제품의 차별화 전략 때문에 그럴 텐데요. 타 제품으로 이동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내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UX에 대해서 다른 제품을 쓰는 것보다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노력인데 앞으로 그런 쪽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생태계의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은 앞서서 이제 김양평 박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냥 기능적으로 본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본다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스펙을 정하고 스펙을 정한 걸 가지고 우리가 구조를 잡습니다. 구조를 잡고 난 다음에 이걸 디자인을 해서 임플멘테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생산을 하고 그래갖고 세트 OEM에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즉 아이디어를 잡는 쪽은 이제 패밀리스들이 하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기능의 그 반도체를 만들고자 해. 그래갖고 설계를 합니다. 요걸 갖다 이제 디자인 하우스를 거쳐가지고 실제로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IP, 그 분야별로 필요한 IP들을 공급받기도 하고 EDA 툴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활용을 합니다. IDM은 물론 전체를 다 총괄 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밸류 체인 자체가 빅테크가 들어오면서 빅테크가 직접 파운더리에 자기가 디자인을 다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즉 거래가 새로운 거래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디자인 하우스에 넘겨서 파운더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스 쪽에 아예 생산을 그 설계 자체도 의뢰하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교란종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러면서 생태계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중심을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파운더리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더라. 파운더리 어차피 첨단 공정을 가지고 있는 파운더리는 TSMC, 삼성 이렇게 둘밖에 없다라고 볼 때 과점을 하고 있다고 볼 때 이쪽에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파운더리 중심으로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 OEM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세트 OEM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애플, 테슬라 이런 데서는 자체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서 수직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조짐이 보이는데 가령 우리나라에 정수기 판매하고 있는 코웨이 같은 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코웨이에서 우리나라 가정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애플과 같은 생태계를 갖추고자 노력은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단말 모두에 자기만의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것들 전체 고객들의 그 UX를 어떻게 보면 컨트롤해주고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플랫폼 쪽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그런데 반도체 개발 비용이 너무 높다는데 제품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하다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바뀌고 있는 것들이 세트 OEM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갖고 내 거 설계 좀 해줘. 그러면 예전에 패밀리스와 달리 패브리케이션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창업기업 중에 슈퍼게이트라는 업체는 전적으로 개발을 해줍니다. 그러면 칩리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가 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빅테크라는 건 아주 큰 기업들이 하는 거고 그 외에 세트 OEM 업체들도 이런 행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디자인 하우스 쪽에 통해 보면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트 OEM의 반도체 개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삼성전자는 LSI 사업부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LG 같은 경우 SIC 센터가 있어서 이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LX 세미콘이 또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SKT는 사피온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한화, 누블라를 가지고 있고 비전 넥스트 이쪽에도 투자를 했고요. 현대 모비스의 자체 칩을 개발을 하고 있고 보스 반도체에 최근에 투자를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세트 OEM들도 자체적으로 그
직접 개발을 안 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것들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고객군들이 팹리스, 칩리스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 세트 OEM 기업 여기들이 이제 고객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좀 더 커스텀에 가깝게 가려고. 그러면서 IP 플랫폼화 이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그 진입비용이 너무 높다 그랬으니까 그걸 갖다 낮추기 위해서는 공통 역량을 높여가지고 개별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오는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했던 게 그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 도면만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어그리게이션 해주는 거, 밸류체인 어그리게이션 이쪽을 하겠다라는 게 VCA가 아주 발달이 돼 있고요. 삼성전자 입장은 삼성 파운드리 입장은 후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DSP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최근에 세이프라는 걸 통해 가지고 DSP IP 업체 이야기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텔은 최근에 그 암과 결합을 해갖고 1.8나노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파운드리를 만들겠다라고 그러는 거 봐서는 인텔에서도 파운드리 서비스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의 새로운 기회는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입 비용이 너무 높고 빠르게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해서 지금 플랫폼 가속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디자인 하우스를 가보면 우리는 앞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P 프로바이더 측면에서 보면 IP 프로바이더는 기본적으로는 공정 중심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MPU 여러분들 필요하십니까? 저희가 개발해 드릴게요. 저희가 개발되어 있는 MPU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아주 라이트웨이트한 MPU 같은 경우는 그 세트 OEM들에 직접 공급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비즈니스가 전개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이 초고속 인터페이스 이런 쪽이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것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팹리스 측면에서 보면 시장 기회 요인으로 보면 AI 기능의 확산에 따라 시장이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요구사항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어떻게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전력, 고속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새로운 ICT 디바이스의 확산. 그 다음에 4차 산업 확산에 따른 새로운 시장 기회.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있고. 미중 간 반도체 패권 다툼에 따른 반사익. 실질적으로 그 최근에 1년의 일들 때문에 그 올해 벌어진 일, 작년에 벌어진 일 외에 슈퍼 301조 발효 이런 것들, 하웨이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이런 것들이 시장 요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팹리스를 보게 되면 통상 이런 SOC 구조를 갖고 있는 거에 이제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OC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모두가 아실 것 같고요. MPU 개발 업체는 요 중에서 이제 MPU 부분하고 버스 인터페이스 부분, 그 다음에 GPU 이 부분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MPU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MPU 업체라 그러면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발표를 해주실 사피온도 있을 거고 퓨리오사 AI도 있을 거고 그 외 리벨리온이라든지 모빌린트 뭐 디프아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구조의 MPU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력 대비 전성비라고 하는 전력 대비 성능을 최고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섹터형 팹리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제가 이제 반도체 선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산업 쪽에서 반도체 기업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브랜드 플레이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현대차, 뭐 전 세계 지금 3위 정도 되나요? 전기차 시장에서.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아주 뛰어납니다. 즉 이런 제품들 주변부로 우리 반도체도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쪽에 기술이 많이 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코프로세서, 버스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 IoT 통신 이런 쪽 칩들도 이제 쭉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이런 빨갛게 칠해진 부분들을 우리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사점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PSS 변화에 주목하자.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트 업체, 그러니까 세트 OEM 업체들이 자기 생태계의 차별화를 위해서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데 반도체들이 어떻게 소용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쪽이 새로운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다. 데이터 센터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데이터 센터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는 디바이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수로 엄청나다라고 봤을 때 시장을 견인하는 건 어쩌면 그 소비자 시장에서 커질 수 있겠다. 그랬을 때 PSS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애플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하드웨어 제조사라고 했을 때 제조업체들 제품의 차별화라고 했었는데 그런 모든 업체들이 사라졌습니다. 애플 때문에. 애플은 생태계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글로벌 브랜드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동방성장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세 번째, 지금 기술이 2014년도 제가 아까 짚어본 대로 기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인 거고 이제 여기 변화가 어떤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건지 여기 변화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번째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우리가 선도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가치사슬의 교란종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변화의 끝은 서로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들 내가 옳다라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목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커스터마이징 반도체 요구가 급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 산업이 변화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다라기보다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대응 방안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같이 고민해 갖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